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GCYD의 최예린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언제나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던 5월 증시가 이제 본격 시작되려 하고 있는데요. 연휴 전 어렵게 반등했던 코스피 그리고 추가적으로 21선까지 이탈하면서 680선을 내준 코스닥. 그런데 반등을 하려면 우리가 쉬는 동안 조금 대외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중국이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4,500선을 넘고 있던 상해종합 증시가 바로 4,300선을 깨뜨렸다는 얘기인데요. IPO 물량 부담 때문이다 분석이 제기되고 있죠. 이 바통을 받아서 유럽이 또한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국제채권단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IMF가 유로존 쪽에 있는 채권 국가들한테 그리스 빚을 좀 탕감시켜주지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다시 채권단 내에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났고요. 이번엔 미국입니다. 4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40% 이상이나 급증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다시 좀 고개를 들었는데 미국, 유럽, 중국 모두 다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이 상승 출발하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후장에서라도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래했는데요. 오늘 시장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해 주시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스탠비스트의 윤동식 대표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 체크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표님. 예, 지난번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는 전일 어제 말고 그 전일 장을 쉬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은 그 전일 장은 오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급락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얘기 자체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10시 반 중국 쪽에 대한 좀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심해졌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수출 의존도 같은 경우도 27%, 29%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일 중국장의 급락이 왔었죠. 말씀하신 대로 IPO 물량이다, 아니면 성장에 따른 둔화다, 아니면 너무 많이 지수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10시 반 중국 증시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장중 어떻게 움직일지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개장은 9시지만 오늘은 중국 증시 개장하고가 진짜다라고 하셨고요. 황 멘토님은요? 네, 역시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역시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이제 국내 시장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불균형 문제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을 초래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늘 중국 증시 한번 보고 확인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요일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막 우리 시장 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린이날 연휴 전날 의외로 외국인들의 조용한 장에서 매수세를 보여줌으로써 코스피는 2,130까지 회복해 엿새 만에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은 그러나 백소 파장, 여전히 남아 나흘째 악세. 기술적으로도 21선이 완벽하게 이탈되는 680선을 반납하는 안 좋은 종가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 어떤 시가로 양시장 다시 한번 출발해줄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코스닥의 시가가 더 궁금한데요. 일단 양시장 개장 분위기부터 정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9.47% 하락한 2,122.76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6.48포인트 하락한 671.42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많이 빠지네요. 그렇죠. 코스닥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는 671선을 좀 지지를 해주냐 안 지지해주냐에 따라서 향방이 좀 정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수 파동 때문에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다시 한번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든 바닥을 잡아가지고 코스닥 종목에 투자할 생각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안정적인 거래소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지금 오늘 코스닥 중심에 몰려있는 중소형주의 움직임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680선이 깨지더니 670선도 위태할 정도로 추가로 밀리면서 개장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코스피도 역사 만에 반등한 것도 잠시 다시금 2120선으로 주저앉으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서울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위기는 잠시 후에 듣는 걸로 하죠. 계속해서 업종별 분위기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기 전에는 은행, 철강, 보험, 화학 이런 섹터의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황 멘토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작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업종 중에서는 은행주가 좀 강세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현재 0.9% 정도 오름세가 나온 반면에 신한지주하고 기업은행 현재 1% 그리고 0.9% 정도대 지금 하락세에 지금 출발했고요. 증권주가 바로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3% 정도대 지금 하락 중이고요. 유한타증권 그리고 HMC 투자증권, 대우증권 그리고 현대증권이 좀 더 하락폭을 좀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보험주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주와 같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가 0.7% 상승 중이고요. 현대해상 그리고 LIG 손해보험, 메리츠, 화재까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특징적인 업종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유통주의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대표적인 롯데 쇼핑까지 이제 세 개의 유통업체 이제 세 개 빅3가 있는데 이 업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유통업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에 민감한 그런 주식이긴 하지만 그동안 내수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었죠. 저가에 대한 그 메리트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통주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업종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삼성전자가 현재 1.8%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1.9%대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던 포스코 오늘 보합권 정도 또는 0.1% 정도대의 소폭 반등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이제 기아차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도 기아차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했던 자동차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예상치 정도에 부합한 수준이었지만 기아차,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하반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신차 기대감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한번 관심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나머지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한라홀딩스 그리고 화신이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에너지 업종들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WTI가 역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듯이 유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 기조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업체 경우에는 수요가 일정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과 GS 오늘 S-오일이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120선을 깨고 2110선으로 주저앉고 있는 5월 6일 아침인데요. 때문에 증권 업종이 업종 하락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증권주도 잠깐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더 주춤한다면 증권주 일단 상승세에 확실히 제동이 걸릴 듯 해서 말이죠. 자, 이번에는 업종별 분위기까지 짚어드렸으니까 수급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5월 4일, 5월 첫 거래일에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윤 대표님. 예,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이 86억, 22억 양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양매도 51억, 19억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작게나마 24억 정도 매도, 코스닥에서는 중소형주에서는 5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오프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외국인의 좀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지금 대형주 위주에서 한 23억 정도 그중에서 화학이나
운송 장비, 유통업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까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 그리고 중국의 증시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주식을 한번 뭐 쉬어가는 장세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뭐 놀러를 가라, 뭐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주식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이 의심되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에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업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 수급,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사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적극적인 어떤 매매 움직임이 아닌 가운데 우리 윤 대표님의 말씀처럼 중국장이 열리고 나서 수급도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외환시장 출발 상황 얘기 안 들었었죠? KB 외환선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휴일 전에 원달러가 급등해서 1,080원대 거의 부근까지 장중엔 돌파하기도 했었었는데 미국 4월 고용지표 기대감으로 달러 강세가 재차 시작된 것 같았지만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 또 그리스 우려도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서울매시장은 지난 월요일 종가 대비 1원 80전에 상승한 1,08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79원 60전까지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79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서울시장이 휴장이었던 어제 어린이날에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상승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아시아장에서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면서 달러화가 이를 반영해 약세를 보였고요. 이후 발표된 미국의 4월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반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달러화는 미국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업 지표의 호조와 이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뉴욕 외환시장이 열리는 동안 대부분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는 미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가 영국의 길트금리나 독일의 푼트금리와 같은 해외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와 같이 미 월간 고용지표와 상관성이 매우 높은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 못한 것은 4월 중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나타났던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그 원인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란은행의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영국의 길트금리가 급등한 점이 독일이나 미국의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국채금리 상승 속도가 미 국채금리 상승 속도보다 빨랐다는 점 때문에 달러화는 미 국채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해외 주요국들의 국채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해외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 발표를 전후해서 미 국채금리의 상승이 달러화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만큼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월 고용지표의 부진이 추운 날씨에 따른 일시적인 부진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고요. 달러화는 이를 반영해서 추세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원이 이러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단계적으로 1,09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79원에서 1,083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연동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커플링은 4월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달러화는 1,09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정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5월 6일) 수요일
돌발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거래 연속. 그러니까 중간에 자사주 매입해서 하한가 풀렸던 그날 빼고 그 뒤로도 벌써 하한가가 4번째라는 얘기인데 오늘도 점 하한가입니다. 아마 물량을 내놔도 잘 매도 체결이 안 되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청에서 지검으로 이렇게 상급기관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내추럴 엔도텍 얘기 안 해볼 수 없겠고요. 코스피가 2114선. 지금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670선 턱걸이 중이거든요. 증권주가 밀립니다. 하필이면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타이밍도 참 안 좋네요. WTI가 60불 회복했죠. 정유주 흐름이 그 가운데 그나마 괜찮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증권주, 정유주 이 세 가지 파트는 황 멘토님이 살펴주시죠. 네, 전체적인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제 방송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밀리고 나서 한 번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이 시점이 있었죠. 장중에 이제 28일 날 상한가까지 한번 안정을 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밀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한가에 직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제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도하면서 또 이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갔던 분들 역시도 지금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 하락이 정말 이제 가슴 아프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내추럴 엔도텍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이슈가 다 밝혀진 상황이고 이미 이제 가짜 매수에 대한 그 내용들 역시도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방법 자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이런 이제 과정에서 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부터라도 차라리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또 밀리면서 이렇게 악재들이 도출됐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기대 심리 2-3% 정도 먹기 위해서 주가를 또 따라붙는 이런 전략들은 사실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악재라기 보기보다는 좀 고통이겠죠. 이런 고통을 다음에는 또 만회시킬 만한 그런 또 새로운 전략으로서 이번 시장을 조금이나마 좀 대응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추럴 엔도텍은 지금 저만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제 따로 이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장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업종으로 본다면 증권업종이 있었죠. 지금 증권업종의 경우에는 4.16% 정도의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 역시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증권주가 역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건 그만큼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주는 그 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제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지수의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따라서 증권주는 지금 좀 물렸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유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배럴당 $6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유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위쪽으로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죠. 그래서 정유주나 화학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지금부터라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2주, 3주 전에도 그리고 한 달 정도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가는 결국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가의 그 상승 자체가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공급이 감소하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유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상승을 수요가 일정한 부분에서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도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 항상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의 고점을 잡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극적인 어떤 신호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하고 나서 저점 잡고 다시 올라올 때 역시도 극적인 어떤 이제 신호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그 이제 트리거 역할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매수의 관점에서 또는 보유의 관점에서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증권주는 지금 갖고 계신 물량 그대로 소위 뭐 물타기 내지는 뭐 추가로 사지 말고 그냥 홀딩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물려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단기적인 성향으로 보신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그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물량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길게 증권주에 대한 성장 그리고 국내 시장,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증권주, 정유주, 그리고 오늘까지도 한가가 이어지고 있는 내추럴 엔도텍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더 이상 전문가의 설명이 지금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참 분위기가 참담합니다. 미디어플렉스를 볼까요?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기대감, 신고가 내고 약간 눌림목 이후에 재차 양봉 세워지는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또 외국인들의 러브콜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같이 올라오고요. 연휴 이전에 이미 자동차가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네이버가 실적 부진에 오늘 아침 60만 원도 살짝 깼다가 빠르게 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서일까요? 나흘 만에 반등, 기술적 반등인 건지 그렇다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실적이 안 좋은 네이버까지 윤 대표님이 살펴주시죠. 예, 일단 미디어플렉스부터 보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죠. 5,200원, 300원 이선부터 6,250원, 6,520원까지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최근 4월 20일, 21일 이때부터 상승했던 수급 주체를 놓고 보면 결국은 기관이 4월 20일부터 계속 꾸준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상승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건 누구보다 기관이라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언제 매도해야 되냐? 뭐 답은 간단하죠. 기관이 매도하고 나올 때 같이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쪽 사업 모델 구축, 중국 쪽 뭐 사업 성장성 기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쪽 뭐 호재 때문에 지금 3.0% 오른 6,360원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연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고점인 6,100원을 돌파해서 6,500원까지 뭐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매 패턴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요. 단기 이평선, 5일선 지키지 마시고 단기 이평선 자기만의 이평선 잡으셔가지고 이탈 시, 장중 이탈 시 뭐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좀 보수적으로 길게 가져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고점이 되겠죠. 6,100원 이 선이 무너지면 바로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뭐 게임이 아니죠. 영화 유통하는 이렇게 뭐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영화 흥행에 맞춰가지고 주가 향방이 많이 갈라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배급하는 영화가 흥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미디어플렉스의 주가에도 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는 자세가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뭐 기아차 봐드리겠는데 지난주에 현대차 추천해 주셨던 분으로서 기아차도. 그렇죠. 기아차도 좋고 현대차도 좋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뭐 탑픽은 기아차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현대차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기아차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RV 차량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는 뭐 SUV 차량이죠. 투싼 뭐 이런 차들이 많이 판매가 된과 동시에 주가에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부메랑 효과 같습니다. 결국은 엔화 자체가 엔저가 지속됐었고요. 그리고 이중통화 자체가 문제가 됐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그게 악재가 이제 호재로 바뀌어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뭐 다시 한번 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에서 뭐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들도 많이 있지만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은 저는 자동차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람들은 뭐 얘기는 많이 합니다. 이게 순환매냐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본격 상승이냐라고 뭐
업회가 많이 있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형적으로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위로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저번에 콩콜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띄워놨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배당을 하려면 결국은 6월에 중간 배당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배당을 받으려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 시청자 같은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매수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매수로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냄새를 좀 맡고서라도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 책에 나온 대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네. 네이버. 예, 마지막으로 네이버인데, 포탈주죠. 포탈주에 대한 포탈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제조업에 대한 수치를 적용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10%대, 5%대 나온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적이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주가를 80 얼마였죠? 9점이 88만 원대부터 60만 원까지 밀어버린다. 이 얘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네, 왜 그러냐면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을 했죠. 미국에 상장을 한과 동시에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포털사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을 빼가지고 결국은 미국을 투자하기 때문에 네이버와 다음 주가가 빠진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SNS죠. SNS를 활용한 광고 수익이 아직까지 네이버 같은 경우나 다음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대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예. 그렇다 보면 지속적으로 광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성장 기업의 제조업 수치의 성과를 적용시켜가지고 주가가 안 좋다라고 네. 평가를 하기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따져버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만성 적자 기업인데 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성장성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성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전저점인 62만 원 이선도 무너져가지고 지금 59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보면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볼린저 배드 하단 찍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주봉으로 보고 주봉이 더 확실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볼린저 하단을 지지하면서 옆으로 눕는다고 하면 진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만약에 일봉상으로 하단을 깨고 강하게 아래로 밀어버린다고 하면 여지없이 아래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는데 볼린저 밴드 잘 보실 수 있는 분은 기술적 보조 지표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실 수 있으면 일봉보다 주봉이 더 확실하다. 네이버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롯데 칠성이 정말 거침없네요. 아까 내수주 보자 하셨던 황 멘토님한테 이 종목 봐달라고 요청을 드릴 텐데 4월 한 달 동안만도 거의 한 40% 올랐는데 오늘 또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산업이 재상장했어요. 첫날 급등합니다. 그리고 홀딩스는 약세, 마찬가지 패턴이 메가스터디 쪽에서도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롯데 칠성부터 얘기 들어보죠. 네, 롯데 칠성이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수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 과정 안에서도 이제 롯데 칠성이 특히 주가의 시세 그리고 탄력이 좀 강한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맥주 중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맥주가 지금 젊은 세대들 쪽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일반 맥주보다는 조금 더 도수가 좀 진한 그 풍미가 있는 그런 그런 맥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친구들 맥주를 먹어봤는데 역시 맛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 맞아 이런. 네. 그래서 이제 롯데칠성이 이번엔 클라우드라는 그 맥주의 그 성공이 결국 롯데칠성의 주가 상승으로 또 탄력을 또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롯데칠성 쪽에서 본다면 이제 처음처럼 수다리 이제 소주 쪽에서도 역시 롯데칠성이 한몫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전반적인 음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따뜻해질수록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서 이제 봄철로 그리고 이제 여름을 또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롯데칠성의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시장 안에서 맥주와 소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칠성의 경우에는요, 단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맥주 주류 쪽에서의 어떤 판도가 롯데칠성 쪽으로 다시 넘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주가의 상승 자체가 너무 이제 과도한 그 주가 상승으로 과도한 주가 상승 또는 밸류에이션을 초과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본다면 롯데칠성의 추가적인 반등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산업. 네, 우리산업과 우리산업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산업과 우리산업 홀딩스가 인적 분할 이후에 지금 주가가 또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이제 메가스터디하고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역시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산업의 경우에는 오늘 6.18% 정도 상승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산업 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제 하한가에 직행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하고 메가스터디 교육을 보게 된다면 메가스터디는 지금 또 상한가죠. 분할 상장 이후에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의 경우에는 분할 상장 이후에 오늘 역시 10.5% 정도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분할 상장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결국은 지배구조 체제를 이제 개편시키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또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들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업을 하고 기존에 이제 그 인적 분할하는 기업 자체가 주력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력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그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 기업들 그런 기업들 쪽에서는 분명히 시세가 나오긴 하지만 네. 투자를 맡고 있는 그 사업 분할 이후에 이제 투자 부분을 맡고 있는 그 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또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할 상장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로 잡는다면 네. 그 기업이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첫 번째로 이제 포인트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력 사업을 어느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코스맥스 역시 뭐 마찬가지고 한국콜마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분할 상장하고 나서 사업부가 조금 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회사회적인 뭐 측면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부를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본다면 메가스터디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우리산업 홀딩스의 경우에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주력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그리고 재상장 변경상장한 우리산업 메가스터디 또 홀딩스들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항공주가 동반 하락해요. 뭐 당연하겠죠. 유가가 오른 데 따른 뭐 유류비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일 텐데 하지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뭐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또 관련해서 금호산업 매각이 다시 한번 불발되는 등 큰 그림에서 단순 유가만 봐서 지금 항공주를 매매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형국이 됐죠. 항공주 얘기 어느덧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거든요.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산성 LNS가 뭐 3,000평 부지 공장 매입 소식에 뭐 이걸 빌미로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또 호실적을 예상한다라면서 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플랜텍은 대출금 연체 이후에 신용 등급까지 깎이면서 오늘 또 신저가를 잠깐 찍었다가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추럴 엔도텍만큼이나 지금 반토막이 난 포스코 플랜텍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일단 항공주 중에 탑이죠. 아시아나항공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고점 지금 얼마죠? 이제 9,980원 대비해서 7,280원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가가 뭐 연일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뭐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주가가 연일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54,000원 대비해서 44,000원까지가 한 20%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유가만 연결시켜가지고 주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금호산업 지분매각강 뭐 이슈와 맞춰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이 결국은 유가 플러스 금호산업 문제로 인해서 뭐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TA홀딩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항공주 같은 뭐 증시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는데 악재를 호재보다 더 반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증시는 뭐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지금 뭐 유가가 60불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들이 뭐 전형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21선도 지금 무너지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호산업 지분 매각과 함께 다시 한번 이슈가 재부각되는 시점이 항공주의 뭐 리스팅에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선까지는 조금 주가가 흐지부지하게 좀 밀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과연 지금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가장 의구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한 해결을 해드리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지금 주가를 놓고 보면 120선이 이탈되고 보면 전형적인 지지선인 이 얼마죠? 7,000원. 7,000원, 7,200원 이 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만약에 지지를 못 해준다 그러면 뭐 주가가 아래로 뭐 밀릴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 LNS인데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지금 4,600원 오른 95,800원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러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가져가신 전략 좋고요.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의 기록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뭐 중국 쪽 마스크팩이죠. 마스크팩 붙여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고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 매일매일 트레이드 하시는 뭐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플랜팅인데 뭐 대출금 이자를 못 냈다. 대출금 연체 이자가 뭐 443억 규모의 뭐 원금 포함해서 크다. 대출금과 원금이 444억 뭐 연체가 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연일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4,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보시다시피 투자주의 종목입니다. 투자주의 종목을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2013년도에도 988억 적자, 14년도에도 2,796억 적자. 적자 내는 뭐 1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12년도도 300억 적자니까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윤동식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적이 일단 안 되면 어느 시즌이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를 안 하신다 하셨었는데 실적 시즌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아직 중국장이 시작은 안 됐는데 일단 그에 앞서 모습은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는 2,110선 턱걸이, 코스닥은 670선 턱걸이, 거의 뭐 나란히 양시장 모두 1%씩 추가로 밀리는 그림인데요. 황 멘토님이 조금 먼저 전략 주실까요? 네,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뭐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적인 복서 파키아오하고 이제 메이웨더의 경기가 있었죠. 좀 싱겁게 끝나긴 했지만 재미없었어요. 네, 그 몇 대 치고 이제 빠지면서 메이웨더가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 결국은 그 승리를 한 건 바로 이제 메이웨더였죠.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상승 흐름이 보였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때렸다면 네, 지금은 그 수익에 대한 그 점수를 지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지키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고로 얘기하셨으니까 파키아오가 55억 소송당했대요, 팬들한테. 어깨 부상 숨기고 경기해가지고. 갑자기 저 그 생각 나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키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아까 항공주 같은 경우 계속 빠지니까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이걸 잘라야 되냐, 뭐 더 사야 되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러다가 결국 하락 추세는 안 가고 다시 되반등할까요? 뭐 잠깐 이러다 말 거다 했는데 지금 양시장 모두 조정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개인이 투자하기가 한 번도 녹록했던 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개인이 투자하기는 지금부터 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안 좋은 게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 인상도 그렇고 결국은 그리스 뭐 유로존 탈퇴 계속 재부각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서로 고성이 오갔다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에는 상반기에 수익을 많이 내신 개인들이라면 하반기에 들어서는 분명히 수익 목표 수익률을 작게 잡고 트레이드 하셔야지 뭐 상반기 같이 수익 높게 보고 많이 수익 내겠다 생각하시기에는 네. 큰 손실을 한번 볼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670에서 710, 720 이 장세로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업황들 찾아가지고 짧게 치고 나오시는 전략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보다는 저평가주를 보는 게 안전하겠다. 두 분 다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상반기에 크게 돈 버신 분들 하반기에는 그런 기회는 아마 없지 않을까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주가 일제히 무너지는 아침이고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또 2% 추가로 급락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더더욱 안 좋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코스피는 2080포인트, 코스닥은 666포인트가 단기 바닥이라고 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영훈 팀장님은요. 연휴 이후에 외국인들 계속 사는 거 봐라. 조정 시에는 사도 좋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의 의견. 코스닥의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은 선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국내 증시 이미 선반영됐다. 여러 가지 급락 상황들 그거 감안해서 선반영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코스닥의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조금 전에 삼성 LNS 실적이 막 발표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사야 된다 얘기도 많지만 조금 전에 저희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임해라 얘기도 들어본 바 있거든요. 헷갈리시죠? 저희는 오늘 특별히 최희승 차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기 바닥 포인트에 대해서 양시장 모두 메시지를 주셨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의미 있는 라인이겠죠. 그리고 사면 안 되는 장인지 저점 매수는 맞지 않는 전략인지 전략 얘기도 들어봅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 포인트까지 정확히 맞추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상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뭐 매력적인 포인트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뭐 오늘 뭐 코스피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좀 옥석가리가 좀 많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실적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그 저희가 어린이날 어제 하루 쉬었는데 중국 상해가 이제 한 4% 정도 이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폭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오늘 추가적인 폭락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이 중국 시장에서 나와준다면은 중국 시장 오픈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덩달아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격언 중에 하나인데 뭐 5월엔 주식시장을 떠나라. 뭐 역사적으로 5월에는 뭐 시장이 안 좋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1분기 그러니까 뭐 겨울이죠 사실은 미국에서 1분기에는 그 소비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이제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주식을 좀 파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좀 많이 좀 회자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적용이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분기 보고서도 참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옥석 중에 이제 옥을 저희는 이제 찾아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환율을 한번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환율이 조금씩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1,081원 정도 1,08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현재 환율 수준에서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신규로 소위 말해서 이제 달러돈 갖고 와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환율이 과연 매력적인가라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실 환율 상황은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1달러 갖고 들어와서 1,000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환율이 조금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뭐 1,100원대에 좀 진입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1달러에 1,000원어치 주식을 사던 것을 1,100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0%를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 주는 거는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 중순부터 이제 실적 계속해서 좀 나올 텐데 철저하게 실적주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지금 거래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 상한가 30%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 증권사로 협조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그런 협조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정 시행일은 6월 1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여론 악화라던가 시장의 악화로 인해서 뭐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섣불리 뭐 나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예, 최희순 차장님, 그럼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증권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만 끝으로 주시겠어요? 네, 정말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신데요. 사실 증권주 저 지금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증권 업종이 최근에 뭐 금융위기 이후에 아마 뭐 올해 당연히 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될 가능성이 좀 높은, 특히나 이제 그 리테일 쪽이 좀 강화를 많이 했던 뭐 메리츠증권증권이라던가 유안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그 대부분의 지점들이 지금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증권주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메리츠증권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약직들을 좀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뭐 900명까지 영업직을 늘리겠다. 그 얘기는 결국은 증권사는 이제 맨파워거든요. 증권사의 반대로 따지면 코스트도 인건비가 한 60% 정도 차지할 만큼 맨파워가 상당히 중요한데, 맨파워를 많이 보강한 메리츠 종금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증권주는 매수 쪽으로 임하면 좋겠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의견 들어봤는데요. 시장은 밀리지만 코스피는 한 2080, 코스닥은 660선 후반 정도가 단기 저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외국인이 사긴 사는 것 같은데 영 많이 안 사죠. 이걸 산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매수 강도. 그렇지만 선물 쪽은 많이 팝니다. 선물 시장에 필요한 맥점 짚어주시는 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전날에는 아주 뭐 귀여운 작은 양봉, 그래서 조정이 끝나나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 오늘 개파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 장세가 조금 더 연장되는 분위기인데 어디까지 빠질까 시장 측면에서도 걱정도 많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367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8억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370억 순매수 중이고 선물 물량 살펴보면 개인 917계약 순매수, 외국인 1954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1933계약 순매수 중이고,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은 콜옵션 41,007계약 순매수, 풋옵션 5,619계약 순매도, 외국인 콜옵션 32계약 순매수, 풋옵션 1,453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48,288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7,147계약 순매수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 쪽으로 보면은 현물 움직임 정도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 파생 쪽에서 좀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 움직임이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좀 많이 매도하면서 지금 현재 하락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관은 옵션 쪽에서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풋옵션 매수를 늘리고 콜 매도를 굉장히 물량을 좀 많이 쌓아놨어요. 즉 매수 올라가는 쪽은 반등을 주더라도 반등 강도는 세지 않다는 그 정도로 지금 물량을 좀 많이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은 268, 상승 2차 저항선이 270, 하단 1차 지지선이 266.50인데 오늘 일단 깨졌죠.
그리고 하단 2차 지지선이 265, 하단 3차 지지선이 260입니다. 일단 월요일에 말씀드린 형태로 올해에는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이후 오늘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하방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는 하단 1차 지지선까지 이하까지 거의 좀 밀려있는 상황이나 오늘 내일 주목하실 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종가를 266.50 이상 끌어올리고 마무리하면 내일 오전에 강한 상승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일 시가가 266.50 이하이면 내일도 하방이고 265 이하에서 시가가 시작하게 되면 더 강한 하방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이용하시려 보고 오늘은 일단 특별하게 하단 3차 지지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 2차 지지선이 265가 오전에 돌파되면 최대 260까지는 갈 수 있다고 감안하시고 거래해야 되는 장세입니다. 대부분의 장세는 상승장일 때는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서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빠르게 하락을 하는데 이는 상승장일 시 매수한 물량을 중간중간 정리하고 가기 때문이며 하락은 공포심의 작용으로 투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일단 장기로 본다면 현재는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맞는데 최근 단기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로 보면 하방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접근하기보다는 조정 장세에 맞는 하방 마인드를 갖고 매도 플레이에 동참하시는 것이 좀 유리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시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고 하방 쪽으로 전략 쓰는 게 맞다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아침 시가 266.50을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이 바뀔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만약 이 라인이 깨지면 260포인트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방 1, 2, 3차 라인까지 잘 메모해 두시고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전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밀려서 유럽이 조정받아서 오늘 증시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중국 증시가 4% 급락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도 지금 순매도로 바뀌어 있고요. 선물 쪽은 오히려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외국인의 조금은 달라진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급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때문에 중국장이 열려서 중국이 꽤 괜찮은 반등세를 보여준다면 우리 증시의 낙폭도 결자 해지, 중국이 풀어야 우리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도 10시 반 이후에 매매 타이밍을 약간 늦춰서 중국 분위기 보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11시 증시 탑5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